닫히는 셔터의 금소금과 함께 사라진 발자국, 그리고 남겨진 신발 하나.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둠은 한 생명을 삼키고 아무 일 없던 듯 침묵했죠. 도시는 다시 불을 밝히지만 그 빛 아래엔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손에 작은 비디오 케이스를 꼭 쥐고 골목을 걸었죠. 눈발이 부서지듯 흩날리며 저녁 불빛이 서서히 기울던 시간대였어요. 반납해야 할 만화책 3권과 마파도 테이프가 그녀 손에 있었죠. 아이의 발걸음은 가볍게 들썩였지만 골목의 공기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용산의 좁은 골목, 오래된 간판과 신발 냄새가 섞인 거리였죠. 그 냄새 속에는 오래된 피와 구두약 냄새가 함께 숨어 있었겠죠. 박두철은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안쪽에서 술 냄새 섞인 숨을 뱉었죠. 낡은 가죽을 다루는 손끝이 떨렸고 지독하게 어두운 욕망이 눈 속에서 일렁였어요. 그가 바라본 건 아이가 아니라 기회였죠. 이쁜 신발 줄게, 이리 와봐. 그의 말은 따뜻하게 들렸지만 공기 속에는 냉기처럼 서늘한 무언가가 번졌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호기심은 늘 어른의 미소보다 약했죠. 셔터가 닫히는 소리는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울렸어요. 순간 골목의 소리가 모두 멎었죠. 그 안에서 들린 건 짧은 숨소리와 미세한 비명, 그리고 가죽칼이 닿는 소리뿐이었죠. 어둠은 박두철의 손끝을 감싸며 모든 흔적을 삼켜버렸어요. 아이의 작은 신발이 바닥에 구르며 벽을 부딪혔고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고여 있었죠. 밖의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골목 안의 공기는 이미 죽어 있었겠죠. 박두철은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안쪽에서 술 냄새 섞인 숨을 뱉었죠. 낡은 가죽을 다루는 손끝이 떨렸고 지독하게 어두운 욕망이 눈 속에서 일렁였어요. 그가 바라본 건 아이가 아니라 기회였죠. 이쁜 신발 줄게, 이리 와봐. 그의 말은 따뜻하게 들렸지만 공기 속에는 냉기처럼 서늘한 무언가가 번졌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호기심은 늘 어른의 미소보다 약했죠. 셔터가 닫히는 소리는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울렸어요. 순간 골목의 소리가 모두 멎었죠. 그 안에서 들린 건 짧은 숨소리와 미세한 비명, 그리고 가죽칼이 닿는 소리뿐이었죠. 어둠은 박두철의 손끝을 감싸며 모든 흔적을 삼켜버렸어요. 아이의 작은 신발이 바닥에 구르며 벽을 부딪혔고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고여 있었죠. 밖의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골목 안의 공기는 이미 죽어 있었겠죠. 그 화면 속 박두철은 어둠처럼 서 있었어요. 화면이 깨끗하지 않아도 그의 시선만큼은 명확했죠. 사냥꾼이 사냥감을 고르는 눈빛이었어요. 도유는 화면을 반복 재생하며 숨을 죽였어요. 화면이 멈출 때마다 그의 손끝은 더욱 차가워졌죠.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그 말이 경찰서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다음 날 오전, 포천 인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어요. 한도유는 현장으로 향하며 이상한 예감에 몸을 굳혔죠. 그곳엔 불타버린 승용차 한 대가 있었고 차 안에는 사람의 형체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타다 남은 천 조각이 흩날렸죠. 그 불길의 잔해 속에서 작은 귀걸이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서연이 평소 좋아하던 하트 모양이었죠.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어요. 경찰이 건넨 증거 봉투 속의 귀걸이를 보자마자 목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죠. 민수는 입술을 물며 고개를 들었지만 눈앞이 번졌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이란 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침묵보다 무력했죠.
차가운 복도에는 슬픔의 냄새가 번졌고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용산서 강력팀은 박두철의 구두방을 급습했어요. 셔터 안쪽은 이미 청소된 흔적이었지만 바닥 틈새에서 핏빛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도윤은 그 위에 손전등을 비추며 낮게 말했다죠. 이건 지워도 남아.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구두칼, 장갑, 그리고 불에 탄 천 조각까지. 모든 것이 맞물렸어요. 박두철은 잡히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아들 박진호가 경찰서에 나타났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차에 불을 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죠. 도윤은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누구 시켰지? 아버지예요. 그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죠. 체포된 박두철은 침착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그가 웃었어요. 내가 한 건데 왜들 그래? 그 웃음은 인간의 형체를 한 짐승의 미소였죠. 도윤은 분노를 삼켰지만 속에서는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건 분노이자 혐오였죠.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신문실의 불빛 아래 박두철은 끝내 입을 열었죠. 애가 울어서 그랬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었죠.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벽을 바라봤어요. 벽 너머엔 세상이 있었지만 그 세상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았어요. 이 밤은 인간이 만든 가장 어두운 밤이었죠. 신문이 다음 날 아침 용산 구두방 살인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거리엔 촛불이 하나둘 켜졌죠. 그러나 부모의 가슴 속 어둠은 그 어떤 불빛으로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이의 방문을 열지 않았죠. 지은은 매일같이 그 문 앞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한도윤은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며 손을 멈췄죠. 서류 위에 남은 낙서처럼 서연의 이름이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담배를 피워보려 했지만 불빛이 떨려붙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의 잠은 얕고 차가웠죠. 경찰의 책상 위에는 자동보호 강력법 개정안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문서가 먼지처럼 방치된 채였죠. 박진호는 구치소에서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죠. 그 눈빛은 늘 자신을 억눌렀어요. 그날 아버지는 나에게 불을 붙이라 했다.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그는 아직도 그 불길이 자기 손끝에 남아있는 듯 느꼈죠. 사람들은 그를 공범이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괴물의 그림자라 여겼죠. 박두철의 재판은 한겨울에 열렸어요.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그는 구두를 수선할 때처럼 태연했어요. 다들 나를 짐승이라 부르지만 난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 한마디가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죠. 정우석 검사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죠. 최명호 판사는 긴 정적 끝에 형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박두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죠. 지은은 두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민수는 조용히 숨을 삼켰죠. 그들은 판결을 들었지만 위로를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잔혹했고 정의는 늦게 오는 법이었죠. 형사과의 회식 자리에서 몇몇은 술잔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고생 많았다고 말했죠. 그러나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 본 귀걸이의 반짝임을 잊을 수 없었죠.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정의를 말했고 누군가는 끝을 말했지만 아무도 구원은 말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몇 달 뒤 한도윤은 다시 실종 사건 전화를 받았어요. 또 다른 아이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죠. 바깥의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묻는 듯 했어요. 이번엔 막을 수 있겠지. 그러나 대답은 없었죠. 오직 어둠만이 조용히 번져갔어요. 지은은 매주 일요일마다 포천 언덕을 찾아갔어요. 서연의 사진을 껴안고 앉아 하늘을 바라봤죠. 민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공기가 흘렀죠. 슬픔은 말로 채울 수 없었어요. 그 언덕엔 늘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엔 아이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죠. 그날 이후로 용산 골목의 구두방은 폐쇄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속삭였죠. 그 집 말이야. 그러나 아무도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셔터의 녹슨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마치 그날의 흔적이 벽 속에 박혀버린 듯했죠. 밤이 내릴 때마다 골목은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박형민 교수는 범죄심리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죠. 우린 왜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노가 숨쉬고 있었어요. 사회는 변화한다 했지만 괴물은 여전히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제도는 늦고 피해는 늘 앞서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처럼 남았죠. 이건 경고입니다. 한도윤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덮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서류를 봉인하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 울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한 진동처럼 방 안에 흩어졌죠. 어둠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 속엔 단 하나의 다짐이 남아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밤을 허락하지 않겠죠. 한도윤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을 맡았죠. 하지만 서연 사건은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늘 울리고 있었어요. 새 사건 현장의 공기를 맡을 때마다 그 골목의 냄새가 겹쳐졌죠. 오래된 가죽, 먼지, 그리고 타버린 천의 잔향이 떠올랐어요. 그 냄새는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경찰서 복도에서 후배 형사 이태준에게 조용히 말했죠. 사건은 끝난 게 아니야. 이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고서를 넘기며 손끝이 떨렸죠. 그 말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도윤은 늘 느꼈어요. 악은 형태를 바꾸며 되살아난다는 걸 알았죠. 봄비가 내리던 오후, 포천 외곽의 공터에서 폐차 한 대가 발견됐죠. 차량 안엔 낡은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어요. 번호판은 지워져 있었고 차체엔 그을음 자국만 남아 있었죠. 도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무언가 다시 시작됐다는 예감이 그의 등을 타고 올라왔죠. 그날 밤 뉴스 자막엔 유사수법 실종사건 발생이라는 문장이 떴어요. 사회는 잠시 떠들었지만 금세 다른 사건으로 관심이 옮겨갔죠. 사람들은 있는데 익숙했어요. 그러나 도윤은 잊을 수 없었죠.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골목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지은은 아이의 사진을 벽에 걸어두었죠. 매일 닦으며 말없이 바라봤어요. 민수는 퇴근 후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대화는 사라졌지만 그 침묵은 살아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하루는 반복되고 있었죠. 박진호는 교도소 독방에 앉아 노트를 펴들었어요. 나는 괴물이 아니야. 그렇게 쓰며 떨리는 손을 붙잡았죠. 그러나 다음 문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닮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죠. 괴물의 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는 법이었죠. 박형민 교수는 교단 위에서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악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의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떨렸죠.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 말은 교실을 넘어 사회로 번져갔죠. 그것은 경고이자 자성의 문장이었죠. 한도윤은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어요. 낡은 사진 속 구두방 간판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 철문에 남은 자국은 여전했어요. 그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악은 장소를 바꾸지 않고 기억 속에 자리한 채 다시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그는 홀로 골목을 걸었어요. 옛 구두방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그날의 냄새를 간직하고 있었죠. 바람이 스칠 때마다 금속 셔터가 흔들렸어요. 그 떨림이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죠.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끝난 게 아니야. 그 마른 바람에 섞여 골목 끝으로 번졌죠. 그곳엔 여전히 어둠이 그리고 침묵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인간의 본성이 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다시 이 도시는 잠들지 않겠죠. 며칠 뒤 도윤은 형사과 회의실에서 새 증거를 받았어요. 오래된 VHS 테이프 한 개였죠. 2003 용산 구두방 CCTV라 적혀 있었어요.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은 거칠었고 영상 속 인물은 박두철이었어요. 그가 셔터를 내리는 순간 그림자 하나가 스쳤죠. 그 그림자는 아이의 실루엣처럼 작았어요. 도윤은 숨을 멈추었죠. 그는 그날의 공기를 다시 느꼈어요. 화면 속 소리, 셔터의 울림, 발자국의 리듬이 그대로 되살아났죠. 그 소리가 심장을 때렸어요. 도윤은 손끝을 꽉 쥐며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잊히지 않은 죄의 반복이 있었죠. 인간이 만든 가장 차가운 회상이었죠. 그날 밤 도윤은 기록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이며 긴장된 빛을 쏟았죠. 그 빛 사이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공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시 시작돼서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공기보다 차갑고 숨보다 무거웠죠. 지은은 아이의 방에서 오래된 인형을 꺼냈어요. 그 인형의 머리카락 사이엔 먼지가 엉켜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빗질을 하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아직 여기 있단다. 그 말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어요. 민수는 문 앞에서 듣고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린 목소리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 면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는 그에게 물었죠. 아버지를 용서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허공에 맴돌았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연민보다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죠. 괴물의 자식은 사회가 쉽게 용서하지 않았죠. 박형민 교수는 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제작진은 잔혹함을 묘사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고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의 공기가 정적처럼 멈췄죠. 진짜 잔혹함은 장면이 아니라 그 뒤에 남는 침묵이었죠. 도윤은 새벽 순찰 중 골목에 멈춰 섰어요. 여전히 녹슨 셔터가 흔들리고 있었죠. 바람이 스치자 금속이 떨렸어요. 그 소리가 아이의 숨처럼 들렸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건 수많은 기억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울림이었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골목의 불빛은 번졌고 무릉덩이마다 오래된 불안이 비쳤죠. 도윤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어요. 현장 확인 중 이 짧은 응답이 돌아왔죠. 그는 마지막으로 셔터를 바라봤어요. 그 철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어둠이 있었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만 형태를 바꿔 기다릴 뿐이라고요? 그 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였어요. 다시는 그날 같은 밤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새벽 공기가 바람을 가르며 흘렀어요. 도시의 불빛은 아직 끼어 있었죠. 도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죠. 서연아, 이젠 편히 자렴.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어요.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엔 작은 빛 하나가 남았죠.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깨어나겠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